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국토교통부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은 사실상 이 정부 들어서 첫 대규모 파업이었고, 이게 단순한 교통과 물류를 넘어서는 노동정책의 기조도 보여줍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주목을 모았습니다. 우선 이 부분부터 질문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최 부부장께서.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갈등사는 다 아시다시피 안전운임제가 연말에 이제 종료된다는 이미 노출된 이제 갈등이었습니다. 하주 단체들이 지금 이제 현행 안전운임위원회 이 구성이 구조적으로 하주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장관님 아시다시피 안전운임위원회는 하주 대표 3명, 화물차주 대표 3명, 운수사업자 대표 3명, 공익 대표 4명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하주와 화물차주 플러스 운수사업자는 3대6이라는 그런 구조로 초부터 기울어지는 농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문제를 미리 이제 이미 동의하고 해결책을 세웠더라면 파업을 사흘 전에 막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먼저 이 위원 구성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안전운임제의 일몰 때문에 이번에 운송거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안전운임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매우 이게 정치적이고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운임과 안전이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최저 운임 내지는 적정 운임을 주자 이런 성격이 훨씬 강한 거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제도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가 과연 어땠느냐를 국회에 보고해서 일몰을 그냥 끝낼지 연장을 할지 내지는 내용을 바꿀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정하도록 원래 예정이 잡혀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제때 제시해서 운송거부라는 그런 아픈 사태를 미리 막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뼈아프게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어가 봤을 때는 우리 최영애 우리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자체가 편파적이고,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그 계산 방식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격을 그 자료를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이는 화주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결정 구조의 공정성, 그리고 가격 그 산정 그 기준들의 객관성,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투명성, 이런 것들을 개선한 방식으로 저희들이 운영 체제를 바꿀 거고요. 이번에 보니까 단순히 그 운임을 올린다는 문제보다도 유가가 오를 때마다 대규모 운송거부 사태가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유가가 폭등을 했을 때는 이것을 연동을 해서 우리가 반영을 시켜주자. 지금 항공료는 유가 할증료를 자동으로 반영을 시키는 그런 요금 체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항공사든 고객들이든 이렇게 반영하는 체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유가가 폭등하더라도 이걸 화물 차주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때만 되면 다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인은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분리를 시켜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표준 운임을 담은 계약서, 유가연동 표준 계약서를 도입함으로써 화물차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리적인 것은 반영을 시켜주고, 나아가서는 이번 기회에 지입제도 그 번호판을 팔기만 하고 돈을 중간에서 받아가는 이러한 운송 구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저희들이 개선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국회가 원구성이 되면 우리 하반기에 국회에서의 논의들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올해 연내 이 제도 개선들을 확실히 해내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또 부연되는 질문입니다만, 윤석열 정권 지금 초반에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발생했다는 점이 상당히 주목을 받는 그 이유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국회나 정부 여당에서 조금 논의를 일찍 시작하거나 좀 대비를 했다면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뼈아픈 지적을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5월 10일 날 취임하고 저도 5월 13일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하는데 6월 초에 운송거부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대응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부족한 점들이 있었고요. 대신에 저희들은 두 가지 원칙입니다. 하나는 불법, 그리고 일방적인 억지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그러한 선례는 끊어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민생의 어려움의 그 내용으로서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 포용적 자본주의라는 이런 차원에서 각 경제 주체들의 공정하고 포용적인 그런 질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수용할 것 수용한다. 이런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라든지 이 화물연대의 여러 가지 지입제나 계약서의 문제, 그다음 운임을 결정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원칙. 불법과 일방적인 억지에 대해서 우리는 엄정하게 대처한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민생, 그리고 서로가 함께 공존해 나가기 위한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는 최대한 따뜻하게 포용을 해나간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임해 나가겠고요. 우리 앞으로 닥쳐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험도 있고 이런 경험들을 참고해서 다른 부처들과도 이러한 그 경험과 원칙들을 공유해서 전 정부 차원에서 유사한 갈등 사례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든든하게 바라보실 수 있도록 대처를 잘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이 어쨌든 이제 그 협상으로 타결이 되면서 지금 이제 협상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장관님에 대한 얘기가 좀 들리는데요. 협상 과정에서 장관님이 막판에 너무 양보를 하는 바람에, 양보를 주도하는 바람에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된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장관님께서는 그 최고 정책 결정권자로서 이번 그 협상 과정에서 마크에서 어떤 노력과 역할을 했으며, 장관님의 그런 너무 양보했다는 그런 그 양보를 주도했다는 그런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양보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게 8일째에 저희들이 운송거부 철회를 이끌어냈는데 처음부터 공개적인 협상 테이블에 그 나서는 그 수위를 어디로 할 것이냐, 실무자부터 시작하고 그다음 중간에 이제 차관을 거쳐서 최종 단계에서 장관이 나섰는데, 제가 나설 때는 양보가 아니라 그동안 실무 차원에서 이야기됐던 것들에 대해서 자꾸 돌아가서는 거기 조합원들이나 각 지부들 간의 의견 차이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업무 개시 명령을 며칠 더 끌면 내리겠다라는 그 경고를 하면서 제가 공개적으로는 개입이 됐던 거고요. 그 상황에서는 국회에서의 논의를 보장한다. 그건 원래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된 것이 실질적인 양보가 됐다라든지 뭐 심한 경우에는 무슨 투항을 했다라는 것은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한 것이고요. 저희가 거꾸로 반성하는 것은 저희들은 그 운송거부 사태를 화물연대와의 물밑 협상 및 경고, 그리고 우리 범정부 내에 이런 것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밖에서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릴 걸 알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었구나, 그로 인한 오해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의사소통 과정도 더 분발을 해서 오해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사태 해결 과정에서 대통령실하고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업무 관련 그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실에는 국정상황실이 있고요. 경제수석, 사회수석, 그리고 사내 국토교통 비서관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물론 기본적인 대책과 그에 따른 실행 방안은 우리 책임 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지고 수립하고 집행을 하지만,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간접적으로 늘 연결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물연대와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 협상의 타결이 막바지에 좀 너무 쉽게 타협을 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또 일각의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민노총 같은 노동계에서 앞으로 또 타협이 일상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또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봉합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그 화주의 부담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증가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결국 마지막에 국회에 공을 넘기면서 미공채에 그쳤다. 요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이 화물연대와 관계없이 여름 투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새로 출범한 정부와의 힘겨루기 양상도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라든지 이와 연결된 건설업계라든지 또 많은 이 노동계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 예고되어 있는 점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우면서, 그러면서도 정당한 민생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것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질서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범부처적으로 함께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물연대 운송거부 같은 경우는 정부 들어서 첫 사례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문제가 수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디까지 우리 경제와 기업들이 이 물류 중단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점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부와 저희 국토교통부의 기준은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왔을 때는 가급적이면 대체 수단들을 미리미리 백방으로 준비를 해뒀다가 일방적인 그리고 연례적인 이런 집단 행동들 때문에 부당한 요구까지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미리미리 만반의 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 두 번째로 이게 일시적인 봉합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동안은 계속 노무현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봉합을 하면서 계속 넘겨왔습니다. 이번에는 일시적 봉합이 아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입제도 개선을 할 거고요. 계약서도 유가 변동은 반영이 될 수 있는 표준 계약을 도입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 화물차주와 화주 사이에 늘 운임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운임 협상 기구가 기울여진 운동장 그리고 요구하는데 부르는 게 값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전임 정부 하에서 이거를 다수 의회가 그냥 이렇게 밀고 왔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가 법률과 시행령 모두 동원해가지고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봉합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에 공을 넘긴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국회로 가면 국회 논의에는 우리 차관이나 우리 실무자가 늘 거기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국회의 상임위원회나 본회의가 열리면 장관이 직접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국토교통부가 해야 될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준비해서 저희들이 대안까지 제시를 하고, 또 이게 화주와 화물차주들과의 마쿠 대화까지도 저희들이 할 역할은 100%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규모 파업이었다고 되어 있지만,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기조, 노조에 대한 기조 문제, 여러 질문,
한거 정말 또 사실 이에 대한 평가가 뭐 정부가 불복했다, 또 민노총에 잘못된 시간을 줬다, 이런 오해다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좀 되풀이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크게 보면 규제와 세제 그리고 공급 문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게 규제와 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8월이 되면 임대차법이 도입된 지가 이제 2년을 맞게 되는데요. 지금 세입자들은 혹시 그 집주인들이 전세가 월세가를 확 올리는 거 아니냐,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난주에 정부가 일부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이게 시장에 제대로 먹힐지는 일단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장관님이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전월세 시장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정말 전세 대란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 임대차 3법은 핵심적으로 2년 플러스 2년 연장을 강제를 해놨고요. 그다음 전세 가격을 5%로 묶어놨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월세로 살 경우에 그 전세금으로 그 전환해서 계산하는 그 비율도 이걸 숫자를 다 못 박아놨고요. 이러다 보니까 취지는 세입자의 계속적인 이사 안 가도 되는 그런 주거의 어떤 계속성이나 아니면 한꺼번에 그냥 요구하는 대로 전세금을 올려야 되는 그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이 됐습니다만 결과는 저는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4년 뒤에 한꺼번에 올리게 되고요. 그다음 자기가 거주한다는 핑계로 이제 쫓아내니까 분쟁만 늘어나고요. 5% 또는 지역별로 월세 전환율을 묶어놓으니까 거꾸로 월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세가가 오르고 이게 다시 매매가를 올리면서 지방의 경우에 집값이 오르는 이런 부작용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미 객관적인 사실이고 전문가들도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은 이대로 갈 수 없는 법이다 라는 평가를 명확하게 내리고 있고요. 대신 그러면 그 개선 방안이 집주인 편을 드는 거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입자들의 주거의 안전 그리고 월세 전월세의 이 벼락 같은 폭등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고 임대인들도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보다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4년 전에 이 졸속이법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근본적으로 손질을 해야 된다는 문제를 느끼고 있고요. 이게 8월 달로 이 연장 기간이 끝나는 이제 물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리려는 것 때문에 전세 대란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이런 불안 심리가 있는 한 당국이 괜찮아 라고 얘기해 봐야 이것은 부작용만 나는 거죠. 우리 전 정권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전월세 매물이 보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면에서 또 임대인들이 보다 좀 덜 올리도록 하는 그러한 우리 임시가 당면의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은 당장의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응급 조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임대차 3법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아마 그 금리도 오르고 또 이 새 정부의 분양 또는 임대차 정책들이 계속 지금 발표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폭발적인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희는 적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전세가 월세화된다든지 전월세 기존의 아파트가 오피스텔로 빠진다든지 이런 또 특이 동향들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는 시장 동향을 매우 면밀히 이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는 대책들을 세워서 우선 전세 폭발적인 대란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월에 대란이 없도록 저희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임대차 3법이 지금 가장 큰 문제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추경호 부총리는 이게 2년밖에 안 된 법을 또 고치면은 오히려 시장에 또 혼란을 준다. 그래서 거의 시장에서 폐지 수준으로 가야 되냐 이 의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장관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임대차 3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졸속 입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의 폐지 수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말하는 폐지라는 것은 임대차법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있는 임대차 3법이란 세 가지 조항입니다. 하나는 이전 플러스 2년 강제 보장하는 거라 또 하나는 5%로 묶어놓고 또 하나는 신고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신고는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 플러스 2년으로 4년 뒤에 한꺼번에 오르게끔 만든 이 제도는 저희들은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고 전혀 새로운 방식의 그 임차인들의 계속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고요. 5% 상한제라는 것도 가격을 억지로 묶어놓고 이것을 특히 전월세 전환율까지 묶어놓으니까 거꾸로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월세 가격에 대한 이런 통제들도 공급을 더 늘려주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지금 등록 임대제도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등록 임대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도 이게 계속 연장을 해주고 임대료를 좀 덜 올리면 공공 또는 등록 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좋은 대안들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이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만들어 놓은 임대차 3법 중에 특히 두 개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폐지를 한다는 게 과거로 원상복귀 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좋은 대안, 새로운 대안을 우리가 제시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의 그 폐지 아닙니다. 근데 그마저도 제시를 하면 180석 가까운 민주당이 이건 응해주진 않으면서 정쟁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다 대안을 제시해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여야정 협의 기구를 이미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민주당이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저는 다음 총선에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이런 것도 다시 부활하실 생각인가요?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세제 혜택은 좀 개정이 돼서 현재로는 저게 서울의 아파트, 그것도 큰 아파트에게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등록 임대라는 명목으로 결국 투기 목적의 아파트를 사재기 하는데 악용이 됐던 게 이 지난 정부의 치명적인 실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투기 다주택자들을 부추기는 정책을 왜 전 정부에 썼는지 저는 미스터리입니다만은 그래서 그게 없어졌다가 지금은 등록 임대 자체에 대해서는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혜택을 주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소형 아파트, 그러니까 실거주용으로 주로 많이 서민들 사이에 거래되는, 그래서 분양과 전세, 월세가 서로 넘나드는 이러한 실거주용 서민들의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록 임대를 저는 당연히 그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 들어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거래 절벽 속에서도 집값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이렇게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주무장관이시니까 조금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앞으로 집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저는 그 초고가 주택 시장은 그건 특수 시장으로 그건 따로 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싼, 예를 들어서 강남 집값을 잡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전 정부처럼 되는 겁니다. 저는 특수한 시장은 그것대로 다루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세금을 정의롭게 매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지금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지금 6억을 넘어서 10억을 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당분간은 이 급지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평균 가격 전체가 대폭 오르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자산 가치가 지켜지는 국민들과
내가 어렵게 특히 연끌까지 빚을 끌어다가 지금 그 이자 매달 갚으면서 갖고 있는 그 집이 만약에 가격이 내려가면서 내 자산이 계속 없어진다, 증발하고 있다고 할 때 그 느끼는 그 좌절감, 이것도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이 양극화 격차를 가급적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정밀한 그런 정책을 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과 함께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특수한 시장 강남 같은 곳은 그러니까 정의롭게 세금을 매기면 될 거다. 집값을 끌어내릴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보유세나 거래세 모두 많이 낮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일수록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일수록 세금 부담은 훨씬 더 많이 줄게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보유세, 거래세 이거를 다 조세 정의와는 별개의 문제로 계속 내리실 건지 이 방향 기조로 가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 보유세나 거래세, 양도세 같은 걸 이제 낮춘 것은 지난 정부에서 특히 지난 2년간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올렸습니다. 세율도 올렸고요. 그다음 그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도 올렸고요. 공시가격 자체도 올렸습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올리다 보니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1, 2년 사이에 몇 배씩 세금을 내야 돼요. 몇십 프로 더 내는 게 아니라 몇 배씩 세금을 더 해야 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조세 저항의 수준을 넘어가지고 이것은 국가의 정책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까지도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도하게 오른 것을 저희가 정상화시키는 과정이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 강남 특수 지역의 고가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보유세의 방향은 형식적인 다주택,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일시적인 다주택, 상속받았다든지 지방에 근무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주거를 상승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다주택의 경우에는, 또는 다주택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으로 살기 위해서 빌라나 저가 주택들을 다주택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 지금 고율의 세금을 매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가액 위주, 그리고 다주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매겨야 되고요.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다주택자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주택에 대한 착한 임대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자로서의 위치 역할을 할 때는 그에 따른 우리가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고가 주택에 대한 우리의 접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거냐, 형식적인 다주택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이 점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만 되기 때문에 아직 당장 법을 고치는 건 저희가 못하고 있고 시행령을 고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재부나 국토부나 앞으로 보유세나 아니면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큰 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드린 말씀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보유세를 얼마나 낮추느냐는 국토부뿐 아니라 이제 기재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어제 기재부 산하의 조세연구원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보유세를 2년 전 수준이 아니고 4년 전 수준으로 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세 인하의 목표가 어느 선 정도입니까? 지금 그 조세연구원이니까 나름대로는 좀 더 좀 과감한 안을 제시하는 거고, 결국은 기재부, 세제 자체에서는 기재부니까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도 부동산 수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저희들이 의견을 낼 거고요. 그래서 현재 특정 연도의 세금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그렇게 찝어서 특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현재 공감되는 공시가격이든 이 가액 반영 비율이든 실제 나중에 나오는 그 세액이든 2020년 이전의 기준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까지는 한 자리 숫자로 올라오다가
2020년, 2021년은 공시가격, 그 다음 가액, 반영 비율, 그 다음 세율 모두 이게 두 자리 단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한 해에 두 자리씩 수십 %씩 올리는 것은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비정상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재 법을 안 고치더라도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바로잡아 놓자, 정상화시키자라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나아간 정상화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한 판단도 해야 되고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을 해결해야 돼요. 지금 이제 공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세금을 낮추는 방법의 하나로 이제 공시가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그 공시가 제도는 어떤 개선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시가격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많이 들여서 정해놨는데 막상 왜 내 위층의 아파트랑 우리 층이랑 아파트 가격이 다르냐는 이런 그 판정에 대한 불복 시비도 많고요. 더 큰 문제는 이 가액을 정해놓고는 매년 10%씩 올려가지고 현실의 시가에다 맞춘다라는 그런 명령을 정부가 이미 내린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일부러 맞추고 있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아니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고시한 인상 목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신 반면에 무슨 토지 수용 보상을 해야 될 때는 또 낮춰서 또 적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고 정부의 일방적인 가격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경영 파악을 진짜 잘하고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 아주 핵심을 잘 또 지적하시고 정확하게 파악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